흔히 태양계를 이야기할 때 빼먹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천체들이 있는데요.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자꾸 잊게 되는 것.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천체죠. 그리고 그 이웃에 자리한 더 작은 빛이 하나 있죠. 바로 지구와 달입니다. 지구가 어떻게 태양계 내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생명체의 기적이 가능했을런지,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에선 지구와 달의 46억 년에 걸친 아주 특별한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우리가 지구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기밀은 바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데 작은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마구마구 뭉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해서 지금의 지구와 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태양계가 생겼을 때는요, 지금과 달리 지구 같은, 달 같은 이런 원시 행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떠돌다가 지금의 지구 위치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착을 한 다음에 또 떠돌고 있던 어떤 지구보다 조금 작은 천체가 지구에 붙잡히는 거예요. 흔히 포획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가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흔히 충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시 지구가 하나가 있었고요. 화성 크기만한 어떤 원시 행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좀 작았던 원시 행성은 완전히 해체가 되도록 깨져버렸고요. 이 지구는 반 이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깨어졌다가 얘네들이 깨어진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뭉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와 원시 행성이 충돌해서 깨졌다가 다시 뭉치는 과정에서 지구와 달이 형성되었다, 그 가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근처에 있던 것들이 뭉쳐서 지구와 달이 되었다면 달과 지구가 마주보고 있는 면과 반대편 입장에 물질 분포가 그냥 골고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에 있는 물질의 분포를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반대편이 물질의 분포가 더 밀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졌다가 다시 뭉치게 되다 보면 지구 근처에 있던 애들은 지구로 뭉쳤을 거고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애들이 뭉칠 때 아무래도 지구에 가까운 쪽에 더 무거운 것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돌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요. 아폴로 계획 같은 걸 통해서 달에 가서 달에 있는 암석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거 있잖아요. NaCl 할 때 그 Cl, 이게 17개의 양성자와 17개의 중성자가 있는 것이 보통의 이제 염소인데요. 이 중성자가 더 많거나 적은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가벼운 쪽의 동위원소가 지구로 많이 있고요. 무거운 쪽의 동위원소들이 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가지고 있는 원소라든가 지질학적인 밀도 분포, 이런 것들이 충돌설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창기 태양계에는 큰 천체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위성과 행성들 사이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수도 없이 지구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상태겠죠. 그러한 과정을 겪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충돌을 하면서 지구 표면 밑에 있던 그런 암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겠죠. 화산 폭발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마치 마그마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구에서의 그런 변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지구에 충돌하는 천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 분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의 전체를 흔드는 역할도 했지만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표면이 좀 식겠죠. 그리고 바다가 형성이 되죠.
그 바다가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형성되고 다시 비를 내리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에는 차갑게 식어진 지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는 대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바다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지구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는 언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진화했을까? 지금 남아있는 화석적인 증거로는 거의 35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초창기의 생명체들은 대부분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단계의 단순한 단세포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단세포 생명들이 뭉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세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세포 생명들이 서로 분열을 하면서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주로 바다에서 형성이 되어서 융성하게 퍼져나가고 있던 생명체들이 육지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기후의 변화하고 대기 조성의 변화인데요.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이런 육지 생물들의 대부분들은 산소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로 호흡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식물들의 전성기가 되고요. 나무들이 정말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몇백 미터짜리 나무들이 뿌리 없이도 막 자라게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이 일제히 넘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다 나중에 석탄으로 변하게 돼서 우리가 석탄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절이 있고요. 이제 이산화탄소로 꽉 찼던 지구에 점점 더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명체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생명체들은 몇 번의 소행성 충돌이라든가 지구상의 지각 변화와 기후 변동을 통해서 멸종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그렇게 살아나왔던 포유류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룡을 대신해서 지구의 주인이 되면서 개체수도 늘어갔고요. 종도 늘어가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오다가 200만 년 전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약 20만 년에서 25만 년 전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종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현생 인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의 아주 끝자락에서 지금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리적으로 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달이란 단어가 일단 없겠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단위로 따지는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거고요. 월급이란 개념도 없을 거고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달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달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지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굉장히 빨리 자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7, 8시간 정도로 굉장히 빨랐던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 되었고요. 이 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또 달이 존재함으로써 밀물, 썰물, 조성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요. 지구 표면에서의 변동이 상당히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없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면 분자적인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될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 탄생도 지연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죠. 하지만 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증거들이 많지 않고요. 달 때문에 생명체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까지 번성하는데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은 지구와 약 46억 년을 함께 해온 태양계의 단짝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달이라는 거죠. 지구가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완벽한 원궤도를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인데요. 타원궤도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곳에 지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를 돌 때 지구와 가까운 지점이 생기겠죠. 그걸 근지점,
그다음에 좀 먼 지점이 생기는데 그거를 원지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근지점에 오게 되면 달은 원래 물리적인 크기 똑같은데 거리가 가까워요. 그럼 겉보기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달이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커질 거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대지진을 일으킨다든가 뭐 기상재난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영향이 지구에 미치는 그 정도의 영향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간만에 잘 커진다든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기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초생달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둥근 달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흔히 지구조 또는 지구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생달을 보거나 반달을 보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태양빛을 달이 반사해서 지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아오는 빛을 지구가 또 반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이 또 반사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지구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광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구가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 하는 반사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기상 데이터를 얻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구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 초생달 있을 때 옆에 동그랗게 그림자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때를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은 형성 단계부터 지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서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달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인연을 만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주 읽어드립니다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달같이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의 달로 존재하고 계신가요?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금성에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가볼 만하겠죠. 그럼 화성은 바람도 붑니다.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양계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면 그 행성이나 위성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구랑 다른 점? 다른 행성과 위성으로 하나씩 가면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달에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사람을 싣고 달표면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탐사선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는 궤도선이고요. 하나는 착륙선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서 달 궤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궤도선은 계속 궤도를 돌고 있고요. 착륙선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근데 한 번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궤도선에 1명이 타고요. 착륙선에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탄 사람은
궤도선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정작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18명 중에 12명만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떤 기자분이 문 더스트라는 책인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어요. 이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우주 비행사분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지구를 볼 수 있는 거는 달쯤 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지구가 동그랗게 다 안 보여요. 지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달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쯤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란 지구를 다 본 사람은 그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달에 내려서 보면 12명. 그러면 이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파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을 산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다가 빛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 빛이 많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고, 밤이 되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산란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달은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하늘이 까맣고 밤에도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도 까맣게 보이면 별도 보이겠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근처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별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보름달 4개가 있는 크기로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것은 지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자전을 막 해요. 그리고 달이 정확히 28일에 한 바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상 달은 앞면만 지구에서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한 것이면서 공전을 한 바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거죠. 달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가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 하늘에 떠 있어요. 보름달 4개만 한 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떠 있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래요. 너무 멋지겠죠?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수성은 갈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수성도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더워지고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때는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가 되면 금방 식어서 영하 150도, 2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밤 하늘과 낮 하늘이 똑같겠죠. 근데 태양이 커요. 가까우니까. 엄청 크고 뜨겁고 막 이럴 겁니다. 수성에 갔을 때는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볼 게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축이 똑같으면 그러겠죠. 수성의 자전축이 지구랑 똑같으라고 법이 없잖아요. 수성의 입장에서 자전축에 북극을 연장한 곳에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지구의 북극성이 아니죠. 얘는 용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에요. 수성에 가서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각 행성마다 갈 때마다 이 자전축을 보고서는 북극성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태양계 여행에서의 어떤 묘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해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금성과 지구는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금성과 지구는 또 대기도 되게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쌍둥이 행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성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전까지 했다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되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금속으로 놀러 가서 바캉스를 즐겨요. 막 이런 선전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 세이건이 여기는 엄청 뜨겁다 하는 걸 알았는데, 뜨거운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너무 두꺼워요. 일종의 온난화 효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내렸어요. 일단 너무 두꺼워서 낮에도 태양이 안 보여요. 우리 구름 막 꽉 낀 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이렇게 번짐이라는 밝은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에 가서는 그런 두꺼운 대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여행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성 표면에서의 그 약간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구 표면과 기압이 비슷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느냐면 금성의 표면에서 50km 상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래서 금성에 가게 되면 아마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데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려갔다 오는 이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진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스며 나왔다, 스며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남극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큰 호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도 비빌 언덕, 믿는 구석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성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땅을 파면 얼음이 발견이 돼요. 나동은 증발이 높습니다.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있겠죠. 거의 지구의 일일과 비슷해요, 하루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더. 하지만 곳곳에 적도 지역이라도 여러 곳을 해보면 영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것은 메리노 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다음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 등반,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화성은 대기도 옅어요. 이거 대기를 붙잡고 있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는 희박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던 금성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화성에서는 낮 하늘을 보고 밤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낮 하늘은 태양빛이 와요. 여기서 보면 태양이 더 어두워졌겠죠. 이게 겉보기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양도 적을 거고, 우리가 태양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만 여전히 밝겠죠. 부분 일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이 가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만큼 태양의 반 이상이 가려져도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그 빛이 오고 화성의 대기 성분 조건들이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가만 생각해보면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른 하늘이지만 보랏빛 하늘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이 경로라든가 이런 대기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알갱이의 양, 대기상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걔네들 때문에 산란이 돼서 색깔이 약간 둔탁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구 같은 하늘은 아닐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그 이후에 큐리오서티까지 많은 탐사선들이 가서 확인한 바예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와인 한잔 할 준비하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면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좀 바꿔가지고 푸른 노을 노래 부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멋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목성, 토성 이런 데를 가면 정작 목성이나 토성에는 착륙을 못해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기체 천체라고 부릅니다. 또 춥기 때문에 얼음 천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이나 이런 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목성의 위성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성에는 여러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의 표면에서 물줄기가 막 튕겨져 나오고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덩어리인데 이 속을 파고 들어가면 보면 그 속에 그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금물이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를 다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양보다 더 많아요, 물량이. 그런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파의 표면은 균열된 얼음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가 없어요. 밤하늘 깜깜하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제 목성쯤 가니까 여전히 제일 밝게 빛나지만 어둡겠죠. 대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깜깜해요. 그리고 작은 태양이 보일 테고 목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목성이 엄청 크게 보이겠죠. 또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목성이 진짜 하늘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시로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정신없겠죠? 그런 위성들이 막 날아다니고 목성에 하니까 정신없는 낮과 밤 하늘이 막 연출이 될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이 있습니다. 커요.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 중에서 행성인 수은 갖고 있지 않은 대기를 위성인 타이탄이 갖고 있어요. 이 토성의 타이탄에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보이는 하늘 어떨까? 근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애들이 내려서 바라보면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로 있어서 약간 노란 오렌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토성이 보일 텐데 가까우니까 엄청 크게 보일 거 태가 보이잖아요. 토성이 엄청나게 멋진 광경일 겁니다. 실제로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가서 그 안에 또 작은 탐사선을 가져갔는데요. 하위 헌스라는 탐사선이었어요. 걔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고 나서 이 타이탄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고안돼서 가져간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을 막 찍었어요, 표면을.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오렌지색 색깔이 났었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는 완전히 못 봤지만 그래서 상상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지금 이제 쭉 태양계 여행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에 따라서 아까 그 올림푸스 산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그다음에 뭐 유로파에서 얼음 깨기 뭐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꿈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그 하늘을 관측한 경우도 생겼잖아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품고 한번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